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는 수요 이론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급 이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이론 오늘 이번 시간인데 수요 이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 것인데 수요 이론의 결국에는 그 최종 목적은 이거죠. 네,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수요가 뭐냐? 수요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요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욕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무방해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우리 지금에 맞게 수요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계획, 뭐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지만 지금 우선에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는 정의는 사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수요란 사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요표라고 하는 계획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수요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요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네, 수요표라고 하는 거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수요량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수요량을 쓰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컨대 사과를 수요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계획표를 여기 수요표에 그린다. 수요표에 저기 수요표 적혀 있죠. 이 수요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 다르고 C라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표를 그리게 되는데, A라는 사람, 이 특정한 사람의 수요표를 그리면 A라는 사람은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를 10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200원일 때 8개를 하고, 300원이라면 6개를 하고, 400원이라면 4개를 하고, 500원이면 2개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표를 A는 작성하게 된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이게 표가 달라요. 네, 다를 겁니다. 근데 이때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라고 하는 건 이 수요표 전체, 즉 수요라고 하는 건 사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표 전체가 바로 수요가 됩니다. 근데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 수요량 이렇게 적혀 있듯이 요 각 가격에 대응되는 요 양 10개, 8개, 6개, 4개, 2개 하는 요 양 각각의 가격에 대응되는 수량,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그거가 이제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요 가격표 전체를 의미하고 수요량은 각각의 이 숫자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 두 개를 구분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기 수요와 수요량을 저렇게 구분을 해라라고 이제 슬래시가 쳐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예요. 수요의 법칙은 경험의 법칙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뭘 살 때는, 뭔가 수요를 할 때는 가격이 비싸면 좀 덜 살려고 그러죠. 네, 수요량이 적죠. 그리고 가격이 싸면은 수요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요 반비례 관계, 그 반비례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수요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고 적게 사고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산다. 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법칙이다라고 봤고 그렇게 이제 그려진 겁니다. 이 수요표 자체가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곡선이라고 있는데 가로 안에 개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개별 수요 곡선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즉 A라는 한 사람, 한 개별자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요 표대로 그리면 돼요. 표대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요 표 그대로 그리게 되면 이게 제로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여기 종축에 가격 변수가 종축에 올 거고 그 횡축에는 수요량 자체가 여기 올 겁니다. 네, 수요량 자체가 여기 오고 요 표대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의 개별 수요 곡선이다 라는 것이죠. 즉 100원일 때 10개 이 사람 10개를 수요했죠. 200원일 때 8개 300원일 때 6개 400원일 때 4개 500원일 때 2개 뭐 이런 식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들을 이으면 요런 점들을 이으면 결국 그게 수요 곡선 개별 A라고 하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된다. 즉 A가 아닌 사람 즉 B, C 그런 사람들은 수요 곡선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수요표가 다를 테니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수요 곡선을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왈라스식이거든요. 레온 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원래 왈라스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렸어요. 알프레드 마샬의 방식인데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거든요. 네, 캠브리지 대학에 처음으로 경제학과라고 하는 걸 개설을 해서 학위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그 경제학의 어떤 교과서로 이 사람이 경제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게 그 당시 교과서에 19세기 뭐 20세기 초 여기 걸쳐 있는 그 시기의 어떤 교과서입니다. 예, 경제학의 원리를 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면 아까 왈라스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가격 변화가 원인이고 수요량 변화가 결과치로서 그렇게 그렸는데 이게 가격 변화가 원인 변수고 수요량 변화가 그 결과 변수로서 그려져서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그려졌다면 즉 가격 변수가 변하면 수요량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요게 변하면 요게 변한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런 관계로서 그렸는데 마샬은 전혀 달라요. 네, 거꾸로입니다. 수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요 가격이라는 걸 여기 있어요. 네,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걸 여기 써서
예컨대 뭐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 이거 제로고 하나의 수량이 주어지면 하나의 이때 이제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최대 지불 용이 가격입니다. 어떤 수요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가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시에 나와 있는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과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얼마냐? 상당히 크겠죠. 예컨대 그게 한 뭐 550원이더라. 550원.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오고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찍히겠죠. 첫 번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사과를 받았을 때 내가 배고픈 상태이니까 그 사과를 깨물면은 그 사과에 대한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게 한 550 정도의 만족도라 그러면 최대한 지불 용이 가능한 가격이 550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즉 이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계 편익하고 같게 돼요. 한계 편익의 수준 또는 한계 편익의 값하고 같게 돼요. 내가 이 사과를 수요를 했을 때 첫 번째 사과를 수요했을 때 증가하는 만족의 증가량 그만큼 내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일 거잖아요. 그게 그 만족도가 커지는 증가하는 그 증가량이 550원이었다는 거예요. 수치로 이제 그 화폐로 표현을 하면 한 550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를 먹은 상태에서 근데 두 번째는 또 만족도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게 한 500원이더라. 그러면 이 500원의 수준에서 이렇게 찍히고 세 번째는 더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증가하는 만족도가 낮아져서 이번에는 450원. 그게 한계 편익이죠. 그게 그 수요 가격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더 낮아지겠죠. 그게 한 400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쭉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하면은 이것도 이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이 수요 곡선. 물론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거든요. 결과치는 같게 나와요. 결과치는 같게 나오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수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나 이런 식으로 그리나 사실은 똑같은 그래프가 도출이 되지만 그 도출되는 방향이 다르죠. 이거는 각각의 수량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하나씩 주어졌을 때 그 한계 편익의 크기만큼 내가 지불할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수요 가격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고 이게 수량이 원인이 되는 변수고 이게 결과가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결과된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샬의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곧 한계 편익의 높이니까 이 첫 번째 주어졌을 때의 한계 편익의 높이는 550원이었고 두 번째 사과가 주어졌을 때의 한계 편익의 높이는 500원. 세 번째 주어졌을 때 한계 편익의 높이는 450원.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곧 한계 편익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거 한계 편익 곡선이 돼요. 즉 이 개별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 곡선이다. 즉 수요 곡선은 곧 한계 편익 이게 지금 나중에 많이 쓰일 거거든요. 한계 편익 곡선. 나중에 뭐 효율성 따질 때 요 한계 편익 곡선, 이 수요 곡선은 곧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요 등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알프레드 마샬의 방식을
소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두 마찬가지지만 왈라스적 방법으로 그리는 게 있고 보통 통상은 왈라스적 방법으로 그려요. 이런 수요표를 작성해서 그리는데 마샬의 방식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쓰일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둔다. 그래서 마샬의 방식으로 그려보면은 수요 곡선은 곧 한계 편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지거든요. 즉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요 곡선까지 그려봤어요. 수요 곡선까지 그려봤고 그 다음에 여건들이라고 해서 사실 요 수요 곡선을 그러면 보면은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리는 하나밖에 고려를 안 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밖에 고려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평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평면은 두 가지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밖에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격 요소밖에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그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그 관계를 이런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요 뒤에 여건들이 있어요. 즉 전제되어 있는 어떤 주어진 상황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즉 사실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게 여건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건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네. 이미 요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팅된 것들, 즉 뒤에서 이렇게 세팅된 것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려면 이거는 그야말로 주어진 것들이어야 돼요. 즉 이런 변수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거든요. 변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런 변수들은 지금 고정돼 있다고 또는 일정하다고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량이 변한다. 2개,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한꺼번에 변해버리면 그거는 가격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 때문에 요인들 때문에 변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수요량이 2개에서 6개로 변했을 때 그게 가격이 500원에서 3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개에서 6개로 변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저것을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개입돼서 이렇게 변한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수요 곡선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또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의 효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내려면 이런 변수들이 이런 소득이나 관련된 가격 이게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거든요. 이런 변수들은 고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이 다른 조건들이라고 함은 이런 조건들입니다. 이런 여건들 여기서는 여건들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근데 이런 조건들도 사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여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변수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까지는 주어졌다라고 보통 이렇게 그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가정을 했지만 각각의 요소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변수들이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면 자 예컨대 소득 소득은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소득이 올라왔을 때 소득이 예컨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화에 따라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예컨대 정상재 우리가 재화를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상재라고 하면 소득이 오르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재화입니다. 그런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해요. 열등재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그런 재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화, 즉 정상적인 재화인 정상재는 소득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대체로 소득이 오르면 그게 그 소득이 오르게 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재화는 오히려 소득이 늘면은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예시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대중교통 같은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대중교통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취직도 하고 그러면 차를 사버리잖아요.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되고 하면서 차를 사버리고 차를 사게 되면 결국 대중교통 수단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는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또는 라면 같은 경우 내가 가난해서 값싼 라면을 먹었는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라면 먹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라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낮아지는 그런 재화를 일컬어서 우리가 열등제라 그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거를 정상제라 그런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그게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저 관련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련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련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대체제고요. 한 개는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뭐냐면 바꾸어서 소비 가능한 재화 있잖아요. 바꾸어서 소비 가능한 재화 이거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과와 배 이거는 다 과일이니까 뭐 사과를 안 먹고 대신에 바꿔서 배를 먹어도 별 차이가 없다. 즉 비타민 섭취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과와 배 사이에는 대체 관계에 있다.
또는 사과는 배에 대해서 대체제다 또는 배는 사과에 대해서 대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체관계 또는 대체제다. 바꿔서 소비 가능한 거가 그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버터, 마가린 뭐 이런 것도 대체제로서 볼 수 있는 거죠. 버터와 마가린. 뭐 여러 가지 뭐 홍차와 녹차 뭐 이런 것도 대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완제는 뭐냐? 이거는 함께 소비 가능한 거, 함께 소비 가능한 게 보완제다. 네. 이거 사실 대체제 보완제 이것도 객관적인 건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소비자들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배와 사과는 바꿔서 소비 가능하지 않은데 완전 다른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대체제, 보완제는 함께 소비 가능한 거죠. 네, 함께 소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컨대 뭐 자동차하고 휘발유 이거는 함께 소비를 해야죠. 휘발유 차인데 휘발유 없이 자동차 가지 않으니까 두 개는 함께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콘, 네, 아이스크림 콘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이 덮여져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제품을 아이스크림 콘이라 그러는데 그 경우는 콘하고 아이스크림이 같이 이렇게 소비가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콘과 아이스크림은 함께 소비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완제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관련제라면 두 가지인데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에 따라서 이 그 해당제와의 수요 이거 해당제와의 수요량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의 경우는 지금 사과죠. 네, 사과이니까 사과의 대체제 가격 사과의 대체제로 예컨대 배라고 하면 예컨대 배다라고 하면 대체제 가격은 뭐예요? 배죠. 배 가격이죠. 배 가격이 오르면 사과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 가격이 오르면 사과 수요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배 가격이 올랐으니까 배 수요는 줄어들고 그것과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사과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해당제와인 해당제 수요량 해당되는 사과죠. 사과 수요량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완제 가격은 어떻게 될까? 보완제는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 예컨대 사과랑 함께 소비하는 게 예컨대 함께 과일 칼이다. 예, 반드시 A라는 사람은 사과 껍질 째로 먹지 않고 사과를 이제 껍질을 깎아서 먹는다 그러면 사과랑 그 과일 칼 이 두 개는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 보완제죠. 네, 보완제니까 이게 보완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칼 가격이 이게 그래서 이제 과일 칼 보완제는 과일 칼인데 과일 칼 가격이 내려가면 사과인 해당제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항상 같이 소비가 되는데 과일 칼 가격이 내려간다면 함께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과에 대한 수요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네.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과일 칼은 항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변수는 아닌데 말을 하자면 보완제 가격은 내려갈수록 해당제 수요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지금 그 방향성이 다르죠. 네,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호죠. 기호 또는 취향인데, 기호 또는 취향, 뭐 이걸 영어로 하면 테이스트예요. 테이스트인데 취향 또는 기호가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과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요. 별로 사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사과가 암 예방에 특출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어떤 어디 아주 유수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가 실시돼서 결국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암 예방에 사과가 좋다더라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과에 대한 기호 또는 취향이 바뀌었죠. 취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저기 보면 4번 보면 예상소득이 있잖아요. 예상소득. 예상소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가 예컨대 한 달 후에 승진을 한다. 그러면 내 월급이 오를 거잖아요. 오를 거라고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내가 승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 사과에 대한 예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예상 가격. 사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보통 라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를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서민을 위한 음식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공시합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몇 월 며칠부터 라면 가격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상 가격이 오른 거죠.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오르는데 그럼 지금 사재기 하지 않겠어요? 사재기 하겠죠. 사 모으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이것들도 다 저런 여건들도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건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는 주어진 것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그 수요 곡선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요 여건들은 일정하다. 그 값이 일정하다. 즉 세테리스 파리부스다 라고 가정을 해야 요 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수요 곡선으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변수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소득, 관련제 가격, 기호, 예상 소득, 예상 가격이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은 이거 두 개도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은 수요와 수요량이 구분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도 뜻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뜻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이 표 자체가 변동하는 걸 의미해요. 수요는 이 표 자체잖아요.
네, 요 계획, 사고자 하는 계획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 전체가 변동하는 것이다 보면 되고, 수요의 변동은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숫자 각각이잖아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각각이잖아요.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이 뭐 예컨대 수요량이 10개에서 6개로 이렇게 변동했다. 이런 게 수요량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량이 10개에서 6개로 변동됐다고 하는 것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가격이 변동했기 때문이겠죠.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변동을 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 변동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가격의 변동이다. 가격이 변동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상에 나타내면 지금 수요량이 10개에서 6개로 변동을 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변동했기 때문 아닙니까? 즉,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걸로 표현이 되죠. 수요량의 변동은 그 곡선 위에, 수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한 것, 즉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즉 수요량의 변동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 변동의 뜻이 뭔지, 그리고 수요량 변동의 원인이 가격 변동이라는 것, 그리고 수요량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성으로 나타내면,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낸다는 것까지 알면은 수요량 변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이 곡선 이 표 전체가 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 전체가 변동하는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여건들의 변화 때문입니다. 수요의 변동의 원인은 여건들의 변동 때문에 수요 곡선 전체가 변동을 한다. 예컨대 가격, 그 소득이, 여건들 중에 소득이 증가를 했다. 소득이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소득 증가에 대해서 사과는 정상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날 것이다. 근데 늘어날 때 예컨대 예전에 100원일 때는, 예전에는 소득이 늘기 이전에는 10개만 수요를 했는데 이제 소득이 늘으니까 12개를 소비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으니까 200원일 때 소득 늘기 전에 8개 소비했는데 이제는 10개를 소비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소득이 늘었으니까. 예전에 300원일 때는 6개 소비를 했는데 이제 8개 소비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전에는 400원일 때 4개 소비했는데 이제는 6개 소비하더라 이겁니다. 예전에는 500원일 때 2개 소비했는데 이제 4개 소비하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표 자체가 변동하게 되죠. 이게 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표 자체가 아예 변화한 거죠. 100원일 때 12개, 200원일 때 10개, 300원일 때 8개, 400원일 때 6개, 500원일 때 4개, 이렇게 표 자체가 변동한다. 이게 수요의 변동이에요. 즉 수요의 변동은 여건들의 변동이다. 변동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련제 가격도 마찬가지죠. 관련제 가격, 이렇게 소득이, 이게 수요가 이걸 수요 증가를 하거든요. 각 가격에 대응되는 수요량이 전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수요 증가라고 그러는데, 수요 증가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뭐죠? 대체재 가격, 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 배 가격이 증가하면
사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관련 그 뭐죠? 대체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다음에 기호가 상승하는 경우, 예상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예상 소득이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원인이 된다. 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요 변동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예전에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예전에 100원일 때 10개를 소비했는데 이제 12개 소비한다 이거. 옛날에는 200원일 때 8개였는데 이제는 10개. 옛날에 300원일 때는 6개 소비했는데 이제 8개. 400원일 때 이제는 6개. 500원일 때는 이제는 4개. 이 점들을 이으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즉 수요가 변동을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은 곧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점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런데 이 수요의 변동은 크게 수요의 변동은 크게 수요 증가랑 수요 감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수요 증가는 방금 수요 증가를 봤는데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수요 감소 또는 공급 감소하면은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그래프 자체가 변하는지, 하나는 점의 이동이고 하나는 곡선 자체 이동이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네, 시장 수요 곡선인데, 이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린 요 그래프는 개별 수요 곡선이었잖아요. 개별 수요 곡선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요 개별 수요 곡선, 그러니까 A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A만 수요자가 아니에요.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의 수요표들이 있고 각각의 수요 곡선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를 거예요.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 사람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 시장에 3명의 수요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들의 수평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평합으로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수요량이고요. 이게 제로고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이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다 다르겠죠. C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C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각각 그려진다. 이 세 명밖에 사과 시장에서는 이 세 명밖에 사과를 수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수평합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300원일 때 예컨대 A는 이만큼 수요한다는 거죠. 요만큼. B는 요만큼 300원일 때 수요한다는 겁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C는 300원일 때 요만큼 수요한다는 겁니다. 예, 요만큼 수요한다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 수요한다는 거. 즉 A는 1의 길이만큼 B는 2의 길이만큼 C는 3의 길이만큼 수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다 더하면 300원일 때의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요만큼이 1 더하기 2 더하기 3만큼의 길이더라 라고 한다면 요 지점 요 값이 바로 300원일 때의 시장 수요 곡선이 될 거잖아요. 300원뿐만 아니라 200원일 때도 어떤 한 점을 찍을 수 있겠죠. 100원일 때도 시장 수요 수평합을 하면 시장 수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200원일 때도 이렇게 찍힐 거고 100원일 때도 이렇게 찍힐 거고 400원일 때 500원일 때 다 그렇게 찍혀서 그거를 이제 이걸 연결을 해보면 이게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이 시장 수요 곡선은 결국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과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바로 요 시장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요를 영어에서 디맨드라고 하거든요. 네.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D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D라고 표시하고 시장의 수요 곡선이니까 여기 소첨자 A, M을 이렇게 붙입니다. M. 시장이 마켓이니까 하첨자 M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DM. 그리고 나중에 수요 곡선, 공곡선 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M도 없애버리죠. M도 없애버리고 그냥 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요 곡선을 D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축이죠. 네. 그 시장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한 축입니다. 즉, 그 시장을 추동하는 하나의 힘인데 사고자 하는 힘, 사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 힘이 한 축에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게 되고 가격이 높을수록 덜 수요를 하고 가격이 낮을수록 더 수요하는 그런 하나의 힘입니다. 그 힘 그리고 그게 집합화했을 때 이런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물론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수가 지금 3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지만 4명, 5명 이렇게 많아지면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자 숫자에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그 수요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시장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